국민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기대와 현실 사이. 혹시 주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나도 이제 연금 받으니까 노후는 좀 편하겠지. 그래도 나라가 주는 거니까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막상 국민연금을 받아보신 분들,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이 돈으론 도저히 못 살아. 내가 그동안 낸 돈 생각하면 억울해 미치겠어. 이게 바로 지금 시니어 세대가 맞이하고 있는 연금의 현실과 기대의 차이입니다. 제 지인 어머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올해 67세 되신 분이에요. 평생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일도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빠질 때 빠지고 개인적으로도 몇 년간 추가 납입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3월 드디어 기다리던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한 달 뒤 통보받은 금액이 월 28만 3천 원. 첫 달엔 실감이 안 나서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 달 들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시작됐대요. 아니,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전기세, 가스비 약값 내면 끝 아니야? 그래서 자녀에게 말도 못하고 조용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진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 주 4일 일하시고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35만 원 남짓. 그래도 숨통은 좀 트여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더 마음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내가 낸 건 어디 갔고 왜 이렇게 적게 받는 거야? 많은 분들이 연금을 적금처럼 생각하십니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으니 노후엔 넉넉히 받겠지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음에서는 왜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구조인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왜 이렇게 적을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도 나라가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되겠지 생각하셨죠? 특히 젊었을 땐 내가 낸 만큼은 받겠지라는 믿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참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리고 평균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복잡한 계산을 거쳐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냥 단순히 30년 냈다 매달 100만 원 나온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씨 월 200만 원 소득으로 10년 납입 수령액 약 15만 원. B씨 월 350만 원 소득으로 20년 납입 수령액 약 37만 원. C씨 월 500만 원 소득으로 30년 납입 수령액 약 80만 원. 즉, 소득이 낮거나 납입 기간이 짧으면 받는 금액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연금 고지서 받아보고 한숨 쉬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게 다야? 내가 낸 건 몇백만 원인데. 내가 일한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니. 그때부터 뒤늦게 더 내놓을 걸, 더 오래 일할 걸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이미 연금은 시작됐고 지금은 다시 늘릴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물가 상승이 연금의 실질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10년 전 30만 원이면 쌀 사고 반찬 사고 병원도 다녀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쌀 한 포대에 5만 원 넘고 병원은 기본 진료비만 23만 원은 우습죠. 그래서 지금 30만 원 받는 분들도 옛날 같았으면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너무 빠듯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현실에선 그 효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연금 얼마나 받으세요? 마음속 깊은 한마디. 국민연금 수령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뭘까요? 기쁨일까요? 안도감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허탈함, 실망, 그리고 불안이라고요. 어떤 71세 할머님은 첫 연금 수령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통장에 찍힌 28만 원을 한참 바라보셨대요. 이걸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었어요. 서럽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죠. 또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젊을 땐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늙어서 받게 되면 한숨 돌리겠지 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야. 그 말씀이요.
단지 돈이 적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적을까? 그 인생의 대답이 연금 수령액 같아서 더 서운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정확히 마주하고 이제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라도 내 노후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 연금, 진짜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낸 만큼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금의 오해.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나는 30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 냈는데 이제는 그 돈 돌려받을 차례잖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엔 국민연금이 마치 적금처럼 느껴지거든요. 매달 보험료를 내면 그게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노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적금도 저축도 아닙니다. 사회보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쓰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후를 위해 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0년에 낸 연금 보험료는 그 해에 은퇴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령액으로 바로 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 그건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걸 부가식 제도라고 합니다. 적립해두는 구조가 아니라 세대 간 부담 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낸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한 사람당 받는 액수는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내가 낸 만큼 못 받는 이유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낸 만큼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의 불공평함. 제 지인 중에 64세 되신 분이 계세요. 서울 금천구에서 30년 가까이 전기 관련 기술자로 일하셨죠.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갔고 직장에서도 이건 나중에 꼭 돌아오니까 하며 위안을 삼으셨대요. 정년이 다가와 국민연금을 신청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령액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대요. 월 38만 원. 아니, 내가 30년을 꼬박 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럼 난 낸 돈보다도 못 받는 거야? 화가 나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도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 상담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셨대요. 국민연금은 내가 쌓아둔 적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을 나눠 갖는 보험제도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냈는가라는 생각이 한동안 머리에서 떠나질 않으셨대요. 이런 구조가 왜 생겼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적립식이 아니라 부가식 제도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는 내 연금이 아니라 지금 은퇴한 세대의 연금으로 바로 쓰이죠. 그럼 내가 받을 땐 나보다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출산율은 사상 최저,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즉, 지금 5060대 시니어 세대는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적게 받는 구조에 놓이게 된 세대인 겁니다.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이 아니라 내 생애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20대, 50대까지의 평균 월소득이 낮았던 분일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적어지죠. 그 말은 곧 가난하게 일해온 사람일수록 노후에도 더 가난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이 제도의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내가 낸 만큼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니어의 마음.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만큼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는 시니어들의 자존감, 존엄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한 70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30년 넘게 버스 운전 기사로 일하셨고 승객에게 예의 바르고 안전운전으로 소문나신 분이었죠.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금액이 월 32만 원. 처음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 하셨지만 갈수록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병원 진료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서서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셨대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가끔은 내가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돈의 액수보다도 그분이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받는 기분을 연금 금액 하나에서 느끼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나라를 믿은 게 잘못이었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냈는데 막상 돌아오는 건 그 돈으론 혼자 생존하기도 벅차다는 현실.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아예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건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만, 그건 너무도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면 우린 또 한 번 미래에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구조 속에서 손해보는 세대가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이 점점 줄어드는 진짜 이유 구조적인 문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 연금은 점점 줄어든다. 우리는 내고도 못 받는다. 우리 자식 세대는 연금 못 받는다더라. 요즘은 신문,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왜 그런 건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구조가 이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먼저 연금의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모아두는 적립식이 아니라 내가 낸 돈으로 지금의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가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받는 연금은 현역 세대, 즉 2050대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금이 점점 줄어드는 진짜 이유 인구 구조의 붕괴. 먼저 출산율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출산율 2024년 기준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거의 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인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2030년 뒤엔 지금의 젊은 세대조차도 노인이 되겠죠. 하지만 그때 연금을 부담해줄 젊은 층은 절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재정은 부족해지고 젊은 세대는 부담이 늘고 정부는 수령액을 줄이거나 나이를 늦추거나 해야만 합니다. 이런 변화는 벌써 시작됐어요. 다음은 고령화 문제입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이 말은 곧 연금을 받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분들은 오래 사세요. 의학 발달로 기대 수명은 남자 81세, 여자 87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연금을 더 오래 많이 줘야 해요. 하지만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이러면 정부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령시작 나이를 늦추거나 받는 금액 자체를 깎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 아니면 전부를 해야만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동 인구 감소입니다. 지금 2040대 젊은 세대들 결혼도 늦고 출산도 안 하고 심지어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즉 연금을 제대로 낼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모든 요인이 겹쳐지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버티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연금이 점점 줄어드는 진짜 이유 시니어 세대의 딜레마. 지금의 5070대 시니어 세대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초기엔 홍보도 부족했고 의무 가입 대상도 지금처럼 폭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40세부터 가입하셨고 어떤 분은 직장 이직하면서 납입이 끊긴 시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느라 보험료를 직접 내는 게 부담스러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셨죠. 결국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렇게 적다니 하는 억울함과 소외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식 세대는 부담만 커지고 본인은 받는 돈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낀 세대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위로는 부모 봉양도 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식 결혼, 취업 걱정까지. 정작 본인의 노후는 국민연금 하나면 되겠지 하고 버텨왔는데 막상 시작된 연금 생활은 기대와 너무 다르니 그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제도도 없을 때부터 버텼고 지금은 또 제도가 망가진다는데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혜택을 받는 건가요? 이런 말씀을 인터뷰 현장에서, 동네 모임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구조를 탓하기 전에 우리 세대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분명 가장 애매하고 가장 불안한 위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60대 이상, 평균 수령액이 겨우 30만 원.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 혹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50만 원은 되겠지. 내가 열심히 냈으니 한 70만 원쯤은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령자의 평균 연금액은 약 29만 3천 원, 여성만 따로 보면 22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즉, 어떤 분은 이보다 더 적게 받고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1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적다는 걸 넘어 국민연금 하나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경고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월세만 해도 3,050만 원, 식비, 교통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최소한 80만 100만 원 이상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연금이 29만 원이라면 생활비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존엄 있는 노후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가게 운영하면서 보험료 꼬박꼬박 냈고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받는 연금이 월 26만 원이에요. 그분 말씀으로는 이건 그냥 교통비지 생활비가 아니야. 병원비, 약값 한 번 나가면 그달은 적자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만 드시고 혼자 지내다 보니 말도 잘 안 하게 된다 하셨어요. 이건 단지 돈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 인간관계, 건강 모든 게 무너지는 신호예요. 60대 이상, 평균 수령액이 겨우 30만 원. 기대와 현실의 충돌. 많은 시니어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기대를 품고 계세요.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적금도 열심히 넣었고 연금도 꾸준히 냈는데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충격이죠. 부산에 사는 66세 어머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엔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셨어요. 하루 10시간 넘게 재봉틀을 돌렸고 한 달 월급 8,090만 원 수준일 때도 국민연금만큼은 빠지지 않게 내셨대요. 그렇게 18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65세가 돼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수령액이 월 19만 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냈는데 이게 내 노후의 전부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한 분은 대구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입니다. 공사판, 야간 청소, 배송일. 가리지 않고 일하셨고
소득이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서 냈대요. 그런데 이분이 받는 금액도 월 23만 원.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자식들 용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는다니. 그게 현실이야. 이런 현실 앞에 마주한 분들은 이 돈만으론 안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생기는 고민이 무언가 다른 걸 해야 하나? 어디서 보완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이런 수많은 불안한 질문들입니다. 60대 이상, 평균 수령액이 겨우 30만 원, 일상에 미치는 영향, 월 30만 원. 이 돈으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쌀 한 포대 5만 원, 반찬거리 34일치 사면 2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치면 겨울엔 10만 원 넘요. 그리고 병원에 한 번 다녀오면 기본 진료비 23만 원. 거기에 약값까지 더하면 한 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연금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니어분들의 생활은 점점 단순해지고 자신을 위한 지출은 거의 사라집니다. 옷 한 벌, 외출 한 번, 심지어 친구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세요. 한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어릴 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고 지금은 국가한테 용돈 받는 기분이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 그 말 한마디가 수치가 말하지 못하는 진짜 감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연금만 보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서 연금액을 자식들한테도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민망하고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이죠. 결국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전부가 되면 삶이 너무 좁아집니다. 생활은 단순히 생존으로 바뀌고 삶의 의미와 품위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연금 외의 대비책, 그리고 생활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한 분은 연금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고 또 한 분은 이 돈으로 30일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 그 고민에 작은 방향이라도 함께 찾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제 와서 뭘 준비해, 이미 늦었지. 연금도 작고 자식도 바쁘고 지금부터 뭘 해봤자 얼마나 달라질까?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6070세가 넘어가면 앞으로의 삶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다 보니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어쩌면 낯설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큰돈, 투자, 재산 같은 걸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생활을 내 능력 안에서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국가에서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십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집이 있으면 안 된다며. 예금 조금 있어도 탈락이래. 물론 조건은 있지만 기초연금은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고 혼자 판단해서 포기하면 몇 년 동안 수십만 원을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겨울 여름 냉난 방비 지원, 통신비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치매안심센터 무료 진료, 저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건 내가 먼저 찾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에요. 공무원이 우리 집까지 와서 알려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 복지 뭐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생활비를 채우는 현실적인 방법.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업이야. 몸도 안 좋고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은 생각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소소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몸은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활동들이 정말 많아요. 1. 하루 23시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자체나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요즘 인기입니다. 어린이 교통지도, 공공시설 청소, 반찬 배달 보조, 환경정비, 안내봉사 등 이런 일들은 주 23일, 하루 23시간 정도 일하시면 월 평균 30만 원 내외 수입이 생겨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사회 안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감정이 노후의 삶에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2. 중고 물품 판매는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예전 옷, 전자제품, 도서, 식기. 이런 거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이게 팔릴까 싶지만 의외로 찾는 분들이 많고, 물건 하나 팔면 5,000원, 만원, 두세 개 팔면 34만 원. 쏠쏠한 수입이 생깁니다. 스마트폰만 조금 익숙해지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득원이 되는 거죠. 3. 생활비 절약, 가장 강력한 숨은 수입.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쓰는 것도 곧 돈 버는 일입니다. 특히 시니어 가구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는 꼭 점검해 보셔야 해요. 알뜰폰 요금제 월 1만 원, 2만 원으로도 충분. 인터넷 IPTV 해지 후 유튜브, 무료 채널 활용. 에어컨 온도 2627도 유지로 전기세 절약. 여름철 전기료 할인 신청 한국전력 사이트.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손보면 매달 5만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게 1년이면 6만 120만 원입니다. 이처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내 노후를 덜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움직이겠다는 결심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집, 가족 마음까지 정리하는 노후 준비. 돈 문제는 결국 삶의 조건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예요. 한 달에 나가는 월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이건 꾸준히 반복되는 고정 지출이죠. 그래서 주거 구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의 안정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거비 조정 노후 안정을 위한 첫걸음. 예를 들어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경우 소형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환 고려. 고층 건물 생활이 불편한 경우 무릎, 허리 부담 줄이는 저층 단독주택 이주 고려. 매달 월세 나가는 구조. 전세 전환 혹은 장기 임대주택 입주도 방법. 특히 LH, SH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복주택, 어르신 임대주택은 보증금 월세가 저렴하고 복지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2. 자녀와의 대화 생각보다 중요한 노후 대비. 애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연금 이야기 안 해요. 어떻게든 나 혼자 살아보려고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부모님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가 더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점이 걱정돼. 이렇게 말하면 부탁이 아니라 정보 공유가 됩니다. 실제로 자녀와 연금 생활비 이야기를 공유한 분들은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깊어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3.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 관계의 정리, 일상의 태도도 중요하죠. 하루에 한 번 산책하는 습관, 이웃과 인사하고 가까운 시장 단골 만들기, 무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작은 글쓰기, 유튜브, 손편지 쓰기 같은 표현 활동. 이런 것들이 혼자가 아닌 느낌, 내가 여전히 쓰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이 나이에 뭐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고 지금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노후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제도. 기초연금, 그건 다 받는 거 아니야?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분은 월 최대 32만 원, 부부는 각자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주는 돈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적든 많든 조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건이라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신청 절차도 직접 해야 하다 보니 나는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집이 있으니까 못 받을 거야. 예금이 좀 있어서 안 되겠지. 자식들이 돈 좀 벌면 탈락이라더라.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만 듣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 정도의 집을 갖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예금이 2천만 원 있어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어요. 즉, 혼자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 조건과 실수 체크.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신청 자격은 기본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1. 만 65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것.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충족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 소득인정액이 뭐예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재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집 한 채와 예금 1천만 원이 있고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집은 지역에 따라 공시가의 일부만 소득으로 계산되고 예금은 4%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환산합니다. 즉, 집이 있으니까 못 받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는 분은 월 소득인정액 약 202만 원 이하, 부부는 약 32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건 국민연금 수령액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너무 높으면 감액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액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하는 포인트. 1.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경우. 가장 많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내가 안 될 거야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 2. 자녀 재산과 착각. 우리 아들 직장이 좋아서 나는 안 될걸요. 기초연금은 자녀 소득 재산과 무관합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신청해보고 결정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계산을 도와줍니다. 기초연금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으로 달라진 일상. 기초연금 덕분에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례 1. 이 돈으로 약을 끊지 않게 됐어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0대 할머님, 고혈압 약을 매달 34가지 드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미루기 일쑤였대요. 그런데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진료도 꼬박꼬박 받고 약도 제때 먹고 무엇보다 이제 내가 내 몸을 책임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립감이었죠. 사례 2. 손주 용돈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대전에서 혼자 사시는 73세 할아버지는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25만 원을 더 받게 되자 손주들 오면 과자라도 사줄 수 있고 뭔가 내가 어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이 작은 연금으로 생긴 거죠. 기초연금 신청 방법 간단 요약. 1.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2. 신분증, 통장, 재산 관련 서류 준비. 3. 상담 및 신청서 작성. 4. 심사 후 약 12개월 뒤 지급 결정 통보.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 안내됨. TIP 미리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전화하면 예상 자격 여부 간단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새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질 수 있었던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혹시 아는 분 중에 모르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금 받아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 국민연금 받으시고 기초연금까지 받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2개 다 받는데도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 모르겠어요. 생활비는 늘 모자라요. 아껴도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연금 수령액과 별개로 생활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만 2024년 사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3.6%였어요. 식품, 전기, 가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랐죠. 특히 쌀, 고기, 기름, 채소 등 기본 식재료 가격은 5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률은 매년 23% 안팎, 기초연금은 아예 몇 년 동안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는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69세 어르신은 국민연금 28만 원, 기초연금 25만 원, 총 53만 원을 매달 받고 계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어르신의 한 달 지출은 이렇습니다. 월세 35만 원, 식비 25만 원, 전기가스수도 7만 원, 약값 병원비 10만 원, 기타 교통비, 전화요금 등 5만 원, 총합 82만 원 이상, 무려 30만 원 가까운 적자. 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다 보니 결국은 카드빚, 지인에게 차용, 아니면 끼니를 줄이는 식으로 그날그날을 버티게 됩니다. 연금 받아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요. 삶에 스며든 압박감. 생활비가 항상 빠듯하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느낌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매달 초엔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지만 며칠 지나면 잔액은 바닥나고 중순부터는 전기세, 카드가, 병원비를 이번 달은 넘기자 하며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 달도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 달은 괜찮을까? 혹시 병원비라도 더 나오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안은 자존감 저하, 무기력감,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예전에 자주 만나던 동창 모임, 이젠 안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모임에 나가면 밥값 걱정돼서 못 가요. 애들 용돈 챙겨주기도 빠듯한데 내가 나가서 외식까지 하긴 부담스러워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고립과 우울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교, 죄책감, 소외감 같은 감정들이 점점 우리를 사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식사도 줄이고 병원도 미루고 검진도 안 받게 되면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건강이 망가졌을 때 치료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예방보다 치료가 비싸고 치료보다 유지가 어렵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아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똑똑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연금 받아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요. 작지만 실질적인 해법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건 더 이상 특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은 가능합니다. 1. 생활 패턴을 조정하세요. 생활비는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부담 전세 전환 또는 공공임대 활용, 식비 부담 지역 복지관 무료 급식, 공동구매 참여, 약값 부담 동네 보건소 활용, 제약사 할인 프로그램 확인, 여가비 무료 문화센터, 구청 프로그램 적극 활용. 실제로 이런 것만 정리해도 월 지출이 1,020만 원까지 줄어드는 분들도 계세요. 2. 나만의 수입 한 줄 만들기. 이 나이에 돈을 어떻게 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몸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일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중고 물건 판매, 동네 전단지 배포 소규모, 하루 일시간, 시니어 클럽 연계 일자리 참여, 재능 나눔 봉사 소정의 활동비 지급, 유튜브, 블로그 등 표현 활동을 통한 소액 수입. 특히 최근엔 6,070대 유튜버 재택 일자리 체험단 모집도 늘고 있어서 관심만 갖고 찾아보면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관계 유지. 외롭고 쓸쓸하면 그 감정은 지출보다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도 생활비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동네 복지관 소모임, 온라인 어르신 커뮤니티 참여, 주말마다 전화 한 통, 친구와 산책 약속, 손주에게 편지 쓰기, 사진 보내기. 이런 소소한 관계들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유 있어야 지출도 수입도 계획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자각과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9단락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약법 13부터 6,000자 이상 분량으로 자세히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해시태그 9단락 13.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약법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이제는 아끼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든 줄여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활비 절약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죠. 하지만 단순히 아끼기만 하는 절약은 스트레스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똑똑하게 줄이는 절약이 진짜 필요한 전략이에요. 오늘은 그런 전략 중에서도 바로 실천 가능한 꿀팁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돈 같지만 한 달, 1년이 쌓이면 10만 원, 100만 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1. 통신비 알뜰폰으로 바꾸기. 매달 67만 원씩 내는 스마트폰 요금, 알뜰폰 요금제로 바꾸면 월 1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니어분들은 통화 중심 요금제가 훨씬 실속 있습니다. 통화 무제한 데이터 12GB 월 1만 원대. 문자, 카카오톡 다 가능. KTLG SK망 그대로 이용 가능. 신청 방법. 근처 알뜰폰 매장 방문하거나 우체국, 이마트 알뜰폰 부스 이용 또는 자녀 도움받아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IPTV 유료 채널 해지하고 무료 채널 활용. KTSKLG IPTV 한 달 요금 보통 23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뉴스, 드라마 몇 개 정도만 시청하세요. 이럴 땐 TV 수신료만 유지하고 인터넷 연결 끊고 무료 채널 시청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무료로 드라마, 영화, 뉴스 볼 수 있는 플랫폼. 웨이브 무료 채널. 유튜브 정책 뉴스,
건강방송, 클래식 채널, 지상파 다시 보기 KBS, MBC, SBS 사이트, TV 수신료 면제 신청도 가능해요. 단독 가구, 생계급여자 등. 3. 전기세 절약 에어컨 설정만 바꿔도 확 줄어요. 여름철 에어컨은 전기요금의 가장 큰 비중입니다. 하지만 설정 온도를 24도, 26도로만 올려도 월 2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또한 외출 시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약법 필수 지출 항목별 꿀팁. 전기세나 통신비도 부담이지만 생활비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식비, 약가, 교통비 같은 필수 지출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제대로 알고 살짝만 방향을 바꾸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4. 식비 절약 돈 안 쓰는 날 만들기. 식비는 매일 쓰게 되는 돈이라 소리 없이 지출이 커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드리는 건 No 마이너스 스펜딩 데이 노 스펜딩 데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절대 돈을 쓰지 않는 날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반찬 만들기, 집에 있는 라면, 잡곡, 계란으로 하루 해결, 동네 텃밭에서 얻은 채소 활용.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34번 외식비 또는 장보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공동구매, 마감시간 이후 할인된 상품 이용, 복지관 도시락 또는 무료급식 정보 활용. 이런 방법들도 꾸준히 실천하면 식비를 20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약값 절약 보건소, 복지관 적극 활용. 병원비, 약값도 큰 부담이죠. 하지만 동네 보건소와 지역복지관을 활용하시면 무료 또는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건소 혈압, 당뇨, 관절 통증 등 기본 진료 무료, 보건소 연계병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할인, 복지관 주 1회 한의사 또는 내과 진료소 운영, 약국 복지카드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가능,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정기검진 무료 서비스도 해줍니다. 또한 병원 진료 시 제네릭 복제약으로 처방받으면 약값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어요. 6. 교통비 절약 시니어 할인제도 적극 활용. 대중교통은 시니어에겐 필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하루 한 번 왕복이면 월 34만 원 이상 지출입니다. 이럴 땐 시니어 교통카드 활용이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지역에 따라 버스 할인 또는 환승 100%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교통비 쿠폰 지급, 노인복지카드 발급 시 교통문화 쇼핑 할인까지 가능. 이렇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수많은 숨은 절약 포인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비 절약법 절약은 삶의 품격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절약법들,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속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절약을 고생으로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약이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내가 생활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비용을 줄인 만큼 나를 위한 시간, 관계, 여유를 만들 수 있어요. 절약은 참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능력이고 이는 곧 삶의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절약을 생활 속의 습관처럼 만드는 방법. 1. 가계부 쓰기 아니면 한 줄 지출 기록. 오늘 뭐에 얼마 썼다만 적어도 지출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2. 절약 목표 정하기. 이번 달엔 통신비 줄이기, 다음 달엔 식비 5만 원 아껴보기.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꾸준함을 만듭니다. 3. 절약한 돈의 용도 정하기. 절약한 돈으로 손주 선물 사주기, 친구 만나 커피 한 잔 여유 갖기. 절약의 보람이 있어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만 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함께 절약 꿀팁 나누기. 복지관에서 생활비 아끼기 강좌 함께 듣기. 자녀와 통신비, 전기세 상담하며 함께 조정해보기. 이런 나눔이 생기면 절약이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알아보고 실천하고 함께 움직이면 노후 생활은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작지만 확실한 절약, 그게 바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노후 준비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자식한테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걔네도 힘든데 괜히 걱정만 보태는 것 같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와 경제 이야기를 꺼내는 걸 조심스러워하세요. 괜히 불편해질까봐 혹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냥 속으로만 삼키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녀와의 대화 자체가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중 하나라는 거예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 주택, 건강 같은 현실적인 조건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삶을 지탱해주는 건 가족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중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보호자 동의 간병 협조는 누가 해줄까요? 스마트폰, 통신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은 누구죠? 연금, 공과금, 법률, 금융 관련 어려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순간에 자녀와의 대화와 신뢰가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고립감, 외로움, 두려움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화는 단지 말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공유하는 지혜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노후 준비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무는 방법. 우리 애는 바빠서 나랑 이런 얘기 싫어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될까 봐요. 부모가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 같아 미안해서요. 이런 이야기 한두 번씩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건 단순히 자식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스스로 조심스러워지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한국 부모들의 미덕처럼 여겨졌죠. 그런데요, 그 미덕이 때로는 필요한 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놓치게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선 어떨까요? 요즘 자식 세대도 물가 오르고 일자리 불안하고 육아주거 노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게 많다 보니 부모님의 어려움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녀가 무심한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대화에 당황하고 피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대화할 때는 이런 식의 접근이 좋습니다. 예시 1. 감정부터 열지 말고 정보 공유로 시작하기. 엄마 연금 얼마 받는지 혹시 알아? 이번에 연금이 조금 줄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나도 궁금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부탁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같이 알아보는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예시 2. 결과가 아닌 과정만 공유하기. 이번에 구청 가서 기초연금 상담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널널하더라. 혹시 내장인 장모님도 챙기고 있는지 알아봐줘. 이렇게 내가 이미 행동하고 있고 그걸 그냥 같이 얘기해보는 느낌이면 자녀도 부담 없이 반응할 수 있어요. 이처럼 대화의 문을 여는 건 부모가 먼저 가볍게 건네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나 어렵다 도와줘 대신 이런 일이 있었어. 혹시 너도 알고 있니?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노후 준비입니다. 대화가 만드는 정서적 안정감. 자녀와의 대화는 단지 생활비 이야기나 연금 조언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정서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생활이 빠듯해지자 아들 부부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대요. 하지만 말이 안 나왔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애들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런데 우연히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번에 연금이 좀 줄었더라는 말 한마디를 꺼냈고
아들이 놀란 듯 물어보더랍니다. 아버지,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준비할 수 있어야죠. 그날 이후 아들은 정기적으로 부모님 생활비를 확인하고 병원 예약, 요금 납부까지 챙겨드리게 됐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녀와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대화는 우리 부모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내 역할도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자녀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노후를 설계하는 가족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말 한마디, 정보 하나 가볍게 공유하는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노후는 훨씬 따뜻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가장 강력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결국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덜 불안합니다. 이제까지 연금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자녀와의 대화까지 여러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하나예요. 노후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주겠지. 자식들도 언젠간 챙겨주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 속에는 희망도 있지만 때론 체념과 포기가 함께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노후보다 준비하는 노후가 훨씬 덜 불안하다고요. 물론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확 늘거나 집이 생기거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는 일은 드물죠. 하지만 지금 내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고 생활비를 조금씩 조절해 나가기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 노후를 내 손으로 지켜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제도는 매년 바뀌고 지원책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내가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결국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삶을 바꾸는 태도의 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안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내 생활을 내가 결정해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 자립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주인의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72세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도 한 달에 50만 원 남짓한 수입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찾아가셨어요. 알뜰폰으로 통신비 반값 줄이고 마을 복지관에서 무료 도시락 프로그램 참여하고 유튜브로 건강 강좌 보면서 홈트레이닝까지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도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이웃과 말문이 트이고 자녀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됐다고 하셨어요. 노후란 나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제도 탓만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준비된 노후의 시작입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결국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금의 현실부터 생활비, 절약,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준비까지 한 걸음씩 차근차근 다뤄봤죠.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노후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챙기면 분명 달라진다. 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 이젠 뭘 시작해도 큰 변화 없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삶이 바뀌었던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움직이셨던 분들입니다.
한 발 늦게 연금 상담을 받고 이웃 복지관 문을 처음 열어보고 자녀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매일 100원씩이라도 가계부를 써보기 시작했던 분들. 그 작은 움직임이 나중엔 삶을 지탱해주는 커다란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출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출발선에 계신 여러분께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스스로 지킬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용기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노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